두 번째로 고령자의 삶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박창재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토론자로 남일성 교수님도 오셨는데, 남일성 교수님이 발표를 하고 제가 토론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민영 교수님이 뭐 이야기가 저하고 또 각별해서 부탁을 거절 못해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이 준비가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뭐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한국 여성 건축가 협회 분들을 만났을까 싶어서 그런 면에서는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예, 그럼 다음 노인에 있어서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택의 기능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의 생물적인 생존을 위한 기본 수단이기도 하고 또 생활의 주요한 장소이기도 하고 또 노인에 의해서 우리나라 주택은 상당히 많은 지출을 요하죠. 그리고 경제 보장 효과도 큰 게 지금 이제 주택이 국민연금이라든지 이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공적 지원이 적은데 이거를 주택연금으로 전환시켜서 노후 보장을 하는 수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위치에 지역에 있느냐 또 가격이 어떠냐 뭐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정체감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개인적인 뭐 오래 사셨으니까 경험과 추억을 저장하고 그 지역의 또 사회 관계망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도구입니다. 특히 많은 노인들이 농촌 지역에 살고 있고 자기 살던 곳에서 계속 사는 경우가 노인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에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어쨌든 신체적인 뭐 독립성, 자립성이라든지 이런 또 경제 독립성을 확인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사생활의 자유를 공간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 또 노화에 따른 생활 기능 저하를 보완하고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주거 유형은 이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분류 방식이 좀 이렇게 구체적이고 좀 명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류 방식에 맞춰서 제가 약간 수정을 해본 건데 말하자면 일상생활 동작 능력이 높으냐 낮으냐 따라서 높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적 거주, 일반 주택이나 고령자 주택이 돼 있고, 약간의 이제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서비스형 주택 거주를 해서 노인층 은퇴촌, 노인복지주택, 우리가 우리나라 경우는 더 서드 에이지나 삼성 노블 카운티 이런 것들도 은퇴촌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조금 전에 소개한 LH 또 그런 종류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다음 노인복지 시설에 이제 거주하는 경우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 공동생활 가정. 그다음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이제 상당히 이렇게 집에서 거주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주변 도움이나 자녀 도움이 안 되면 병원으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국하고 일본의 좀 서구하고 다른 어떤 특성일 수도 있는데 병원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 노인병동에 있다든지 아니면 아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도 있고요. 한방병원 등 이렇게 있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돌봄의 단계가 자기보호, 주거보호, 대인보호, 요양보호, 의료보호, 임종보호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동인적 거주를 할 때는 가사 서비스, 식사 서비스, 세탁 서비스라든지 이런 종류와 서비스형 주택에 가면 일상 동작 서비스에 대한 내용, 그게 대인 보호를 할 수 있겠고,
요양보호에서는 이제 돌봄 서비스가 이제 제공되고 있고요. 의료보호, 임종보호도 이렇게 이제 의료 서비스, 가족 지원 서비스가 되는 이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단계에 따라서 주거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요. 예, 우리나라 노인의 뭐 일반적 특성별 주택 종류에서 이제 노인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 조사 2017년 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의 단독주택의 거주 비율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농촌 지역, 뭐 동부는 도시 지역이라고 보고 언면부는 농촌 지역을 보면 농촌 지역의 단독 주택 비율이 높습니다, 당연히. 그다음 연령대로 봐도 이제 연령이 높아질수록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고요. 그러나 이제 85세 이상은 이제 아파트 비율이 높아지는데 그거는 이제 생활이 일반 주택이 아파트에 비해서 이제 불편해서 옮겨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도움이 필요해서 자녀와 거주하면서 옮겨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도 뭐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그 이제 몸이 불편해서 주택을 팔고 아파트를 간다고 그런 있잖아요. 그게 아마 일반적인 현상이지 싶습니다. 그다음에 가구 형태로 보면은 독거노인들이 단독주택에 많이 살고 노인 부부 노인인 경우는 이제 조금 줄고 자녀 동거를 하면 아무래도 아파트를 이동하는 경우 젊은이들 아파트 자녀들 아파트 사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립 다세대 주택은 뭐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거 특성에 따른 이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보면은 뭐 자가에 사는 사람이 당연히 전월세나 기타에 비해서 만족도가 훨씬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 유형에 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가 삶의 만족도가 조금 높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주택 구조, 뭐 성능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좋다는 경우가 안 좋은 경우보다 월등하게 삶의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의 환경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여기 삶의 만족도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삶의 질에 있어서 이제 앞에는 이제 파지티브 한 거고 이제 네거티브 척도로는 이제 우울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가가 전월세 기타에 비해서는 우울 정도가 훨씬 약하고요. 주택 유형에 있어서는 아파트가 단독주택에 비해서 우울이 낮습니다. 주택 구조 성능 환경 면에서는 좋음이 안 좋음에 비해서 우울이 훨씬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의 자택 소유 여부 및 주택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 비교인데 이건 좀 특이해요. 이 조사는 2005년도에서부터 2015년 약 한 10년에 걸쳐서 이제 주택 보유 여부나 주택 유형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노보장 패널을 가지고 한 건데 자택을 미소유하는 경우는 뭐 당연히 사람마다 아주 낮은데 그래도 그 차이가 상당히 좁혀져 올라오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 거주에 비해서 공동주택 거주가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근래 들어서 그 차이가 또 커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노인들의 거주 유형에 있어서 어떻게 고려해야 될 것인가 하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이제 입소 정원이 2018년 기준 19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보면 양로시설이나 노인 공동생활 가정, 노인 복지등 말하자면 서비스가 이제 필요한 정도의 생활하는 이거는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주로 이제
거의 전적인 돌봄을 받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 과정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찾아내기가 사실 힘드는데 이제 요양병원이나 그다음에 병원의 노인병동 이제 그런 거주 인원을 따지면 그 인원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돌봄이 지역 사회에서 돌보는 게 안 돼도 저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오랫동안 질환을 알아왔고 그걸 하는데 어떤 돌봄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제가 보호하다 주간보호 돌아가셨고 혼자 이제 치매가 있으면서 우리 아버지의 경우는 2014년도부터 최근까지 주간보호를 받았거든요. 주변의 도움을 전혀 못 받고 조금이라도 그지 오래 살았는데도 조금이라도 동네 피해가 오면 이장이 연락 오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치매다 보니까 활동성은 있고 해서 또 제가 있는 대구에 모시는 것도 불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에이지 인플레이스 하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좀 안 돼 있어서 이 결국은 어느 정도 치매가 경증이고 또 불편함이 크지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자기 지역에서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는데도 이분들이 말하자면 막 이렇게 등급이라든지 부탁을 해서라도 요양시설을 보내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이나 병원에 보내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아까 우리 앞에서 LH 그 말씀하셨듯이 해심당 같은 이런 것들 혹은 거기 보완된 어떤 기능이 있으면 그런 점을 보완해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 고령자가 가장 희망하는 주거 지원 서비스를 해보면 사실은 고령자용 주택 개조 지원이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개조해도 뭐 말하 턱없이 하는 정도지 실제로 몸이 불편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고령자 주택 개조 지원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노인 주거용 복합단지 뭐 조금 전에 뭐 해심당 같은 것도 이런 뭐 준하는 시설 될 수 있겠는데 뭐 그런 거라든지 고령자용 실버타운, 고령자 임대주택, 고령자 소규모 공동주택 이런 형식으로 실제 요구는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고령자 주택의 개조 효과를 보면 그 노인, 그 다음에 돌보는 부양가족, 또 국가 차원 보면 다 이익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령자 입장에서도 자기 집에 아무리 뭐 불편해도 노인들은 익숙한 곳에 있고 싶어 하고 그래서 자기 주택에서 사는 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이제 주변에 대한 생활도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치매가 심한데도 어쨌든 낮에는 가도 저녁에는 생활이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70년을 살았던 곳이니까 그래서 어떤 더 이렇게 심리적 안정감을 갖기 때문에 개조 효과가 그런 이제 크고 또 부양 가족은 이제 이게 되어 있으면 돌보기가 좋죠. 저도 이제 사실은 대구에 있고 이제 주간보 안 가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가가 하는데, 막 한 번씩 다치고 이러니까 이게 시설이 그 안 다치게 만들어져 있으면 안심을 하는데, 그 다치게 엄청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부양가족 처음에 돌보기도 좋다. 뭐 같이 있으면 더 할 거고 떨어져 있어도 또 국가 차원에서는 아시겠지만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자기가 본인이 내는 건 50만 원, 뭐 심지어는 뭐 100만 원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사회적 비용은 뭐 3, 400만 원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이게 가성비가 높은 거죠. 이게 말하자면 그 투입 비용에 비해서 그 수익이 더 크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개조가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미국 노인의 이건 주거 선호 실태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조사 내용이었으면 제가 예를 들었을 텐데 미국의 경우도 가능한 자기 집에 살고 싶고 자기 집에 살기 힘들어도 이사 가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거 뭐 하지 못할 때 이거 두려움을 갖고 있고 어쨌든 자기 지역의 근처에
뭐 말하자면 종교 활동을 하거나 안전하고 편리하고 또 쇼핑할 수 있는 이런 걸 또 중시한다는 거하고 앞에 해집단에도 그런 걸 잘 해놨던데 사실 레크레이션과 사회 활동을 하면 편의 시설이 노인되면 뭐 더 외롭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침실이라든지 이렇게 유니버설 디자인 이런 형식으로 하는 선호가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집에 있지 않고 우리는 뭐 말하자면 좋은 시설에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잘 돼 있는 데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 집에서 그런 데를 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또 실내 안전에 대한 위협도 있고 또 소속감도 없고 소외되고 막 이렇고 또 죄의식 수치감, 뭐 모욕감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주거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 앞에 발표하신 분도 그 지역사회 내에 이제 이런 집을 지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한 자기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노인이 참여하는 자유집단과 노인과 함께하는 가족 지역사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 뭐 경로우대, 뭐 삼세주택, 부모부양제제, 뭐 또 경로식당, 고령취남 식당이라든지 찻집 뭐 이런 거 특히 셀프 헬퍼에 대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 주거 보호를 해서 동주민자치센터나 LH공 사회복지관 뭐 이런 개량 사업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가 문화에 대한 이런 이 영역 우리 지금 이제 노인들은 일만 해왔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제 이런 여가 생활을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을 시켜가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뭐 경로당 개량 사업이라든지 지역마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익숙지가 않아 가지고 정착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과 요양성, 말하자면 헬스케어와 말하자면 롱텀 케어가 같이 이렇게 하는 이런 주거 보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보건소라든지 뭐 주간보호 방문 요양 등 또 물리적 접근성과 뭐 정보 접근성 또뭐 앞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즘 에이지 테크놀로지를 해서 다양한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기 집에 거주하면 이게 말하자면 돌봄이나 의료 서비스의 연결이 또 잘 안 되고 또 이웃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주거복지사를 둬서 이런 걸 연계시키는 그리고 일자리 건강 주거 뭐 읍면동 주민센터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다음.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복지 특히 노인복지에서는 기본적인 지향점은 AIP입니다. 그래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고 뭐 혹은 에이징 커뮤니티인데 가능한 자기 집에서 살고 살던 집에서 늙어가고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하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게 노인에게도 좋고 가족에도 좋고 국가에도 좋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기 집에서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개조 지원이 돼야 되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이런 지역사회 내에 이런 주택을 만들어서 공동 거주를 하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에 집에서 살 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영국의 외로움 장관이라는 뭐 임명을 했대 한 3년 전인가 뉴스 나오고 뭐 떠들썩 했는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자원봉사 활동도 출발하 열심히 하는 나라고 그 다음에 뭐 많은 뭐 장로교 뭐 감리교 등 뭐 이런 종교들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뭐 골프나 뭐 테니스나 축구나 뭐 럭비나 지금 현대인들이 즐기는 많은 그 스포츠들이 영국에서 표준화되어 갈 정도로 소셜 액티비티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인데도 너무너무 외로워져서 말하자면 뭐 한 주 동안 대화도 못 하는 뭐 인구가 뭐 90만이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은 가족 중심의
사회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타인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교류를 하지 않는 사회인데 자녀들은 오지도 않고 대화를 안 한단 말이에요. 더 심각할 거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이제 영국이라든지 뭐 일부 지역에서 이런 이제 뭐 가게 앞이라든지 뭐 동네 앞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벤치 딸랑하려 하는 하고 이게 더 해피 투 채트 벤치를 해서 말하자면 수다 뭐 혹은 잡담을 떨면 행복한 벤치를 해서 그 각각 집에서 혼자밖에 안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벤치라도 앉아 있어서 이웃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는 게 효과 있다 이런 운동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에이징 인 플레이스 집에서 살게 하는 거는 좋은데 자기가 살던 곳이니까 그러나 거기서는 혼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혼자 있지 않고 주거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주거 지원이 되어야 이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저는 뭐 내용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는데 시간 제한도 있고 제가 또 아는 게 많지 않아서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70명 가까이의 분들이 지금 접속해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고령기 무엇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용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은행 이용호입니다. 앞에 그 좋은 자리 불러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간략하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고령화 사회 진입과 주택 금융의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고령화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고 노년층의 주거 실태라든지 주택 금융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에 저희가 주택금융의 역할이 어떻게 될 건지 간략하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고령화 사회의 측면에서 보면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 밑에 그림에서 보듯이 보시면은 65세 이상이 향후에 40년, 50년 되면은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은 가구 원수별로 보더라도 보면은 1인 가구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늘어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구 구조의 측면에서 또 보자면은 저희가 그 70대 이상의 비중이 보면은 뭐 현재보다 보면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1인 가구에 대한 그 고령층에 대한 1인 가구, 특히 이제 70대 이상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대출의 그 특성을 보더라도 보시면은 오른쪽 밑에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60대 이상의 가계대출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그 과거의 추이를 보면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왼쪽 편 그림 보시면은 증가율, 연도별 증가율 측면으로 봤을 때도 60대 이상이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난 그런 형태입니다. 부채라든지 자산 구성 현황에 대한 측면에서 보시면은 지금 연령별로 이제 그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부채 비중이 보면은 연령이 늘어날수록 상당히 부채 비중이 상당히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연령이 늘을수록 보면은 가계부채가 상당히 소득에 비해서 계속 많이 늘어나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향후의 채무 상환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보면은 자산 측면에서 보더라도 뭐 저희가 총 자산의 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연령이 늘어나는데 보시면은 금융 자산 비중이 늘어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금융 자산 비중이 계속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령층일수록 실물 자산이 많다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많다는 측면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그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축이 되면은 향후에 재무적으로 고령층이 상당히
공경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년층의 그 주거 실태에 대한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주택 소유 비중은 뭐 그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면은 높은 연령일수록 그 자가 소유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중이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내가 그 거주하는 주택 유형의 비중에서 보더라도 앞에서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보면은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거주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고령층이 될수록 보면은 단독주택에 비한 비중이 높다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주택금융에 대한 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희가 주택을 구입할 때 보면은 지금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는 그 비중을 보시면은 연령이 늘어날수록 실질적으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죠. 그리고 임차 자금에 대한 대출 부분도 고령층일수록 보면은 상당히 비중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임대료라든지 대출금에 대한 상환 부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주거 지원에 대한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느냐라고 보시면은 특히 이제 다른 그 특성 가구보다 보면 노인 가구는 보면은 주택에 대한 그 리모델링에 대한 주택 개량이라든지 개보수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그 대출 프로그램이 뭐 정책적 대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인지도 측면에서 보면은 노년층이 상당히 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은 현재 그 주택금융 뭐의 현황을 보면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저희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용보다는 내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연금을 활용하는 주택연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택연금은 보시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의 반대 개념인데 다 아시겠지만 내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달 그 일정한 월 지급금을 받는 형태의 그런 상품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주택연금도 상당히 좀 다양하게 좀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뭐 일반 주택연금만 있었지만은 16년도에 보면은 내진연금 3종 세트라고 해서 보면은 지원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많이 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조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그 완화가 많이 됐는데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공시가격 9억 이하면은 시가로 치면 한 12억에서 한 13억 정도 되는 주택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에 대한 가입 건수를 보면은 실제로 16년도부터 실제로 많이 그 급격하게 많이 늘었던 부분이고요. 뭐 지금도 많이 이제 늘어나는 과거보다는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형태이고 지역별로 보더라도 주택연금을 지금 가입하는 그 주택연금 잔액 구성 비중을 보더라도 좀 특징적인 부분은 수도권의 비중이 상당히 치중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이 지역적으로 좀 지방에도 좀 가입 유도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지역적인 그 균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또 그 현황에 대한 뭐 가입 비중의 측면에서 보면은 주로 뭐 60세, 55세 이상부터 가입을 하지만은 70대 이상 비중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주택연금은 늦게 가입할수록 보면은 월지급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70세 이상 비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입 비중을 보더라도 뭐 독신 여성의 경우가 좀 특징적인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이외에 뭐 사실 다양한 금융 지원 상품들이 있는데, 뭐 서울시에서 지금 주택연금과 같이 연계해서 보면은 더 드림 주택 사업을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뭐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주택을 오래 비워두는 경우에 보시면은 이런 경우에 신혼부부나 청년 가구에게 임차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임대 수익이 창출하면은 그 부분을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그 상품도 있고요. 또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LH에서도 뭐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이라고 해서 고령자가 주택을 기존에 사는 주택에서 다운사이징이 됐을 때 보면 남는 그 매각 차익의 일부분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이라든지, 또 뭐 호주 같은 경우는 보면은 내가 그 큰 주택에서 살다가 작은 주택으로 옮겼을 때 뭐 연금 저축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 부분에서 보면은 노후 생활비를 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앞으로 그 고령화 사회가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이 주택 금융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라고 보면은 저희가 뭐 그 자가 소유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택 대출이나 뭐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뭐 현재 주택연금 있는 부분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려면은 뭐 이 연금 상품에 대한 그 유동화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유동화 상품을 좀 만들면은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월지급금을 좀 더 많이 부여를 해줄 수 있는 것 같고, 또 저희가 앞에서 봤지만 서울시나 그 HF공사의 협약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형태의 뭐 다른 사업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현재 주거복지 로드맵이 뭐 25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뭐 고령자 복지주택이 한 10,000호 정도 건설이 되고, 리모델링에 대한 주택도 한 10,000호 정도 지금 공급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공에서 이제 하는 역할이죠. 사실 이제 민간에서도 고령자에 대한 리모델링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간에서 보시면은 뭐 저희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이사를 했을 때 뭐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또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해서 뭐 저리 대출이라든지, 또 중간에 보증이 필요하면은 보증 상품 개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보면은 실제 뭐 노년층에 다 우리가 금융 지원을 다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오히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특화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에서도 봤지만은 대부분의 노년층들이 보면은 단독주택 거주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세보다는 최근에 월세가 많이 늘고 있는데, 월세 거래 비중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월세 거래에 대해서 노년층 취약계층에 대한 어, 지금 월세 그 대출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령층에 대해서 실제 보면 저희가 뭐 대출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저희가 주택금융 접근성 측면에서 상당히 좀 제고가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저희가 뭐 계속 뭐 금융권에서 보시면은 지금 지점도 축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젊은 층에서는 보면은 그 비대면으로 많이 이제 거래를 하는 형태죠. 그렇지만은 지금 노년층 같은 경우는 비대면 거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 저희가 그 대면 거래하고 비대면 거래를 보면은 비대면 거래가 실질적으로 취급 비용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대출이율도 보면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노년층이 대출 금리의 측면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좀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그 고령층에 대해서 주택금융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는 대면 상담이라든지 뭐 오프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활성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두서없는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그 전반적으로 좀 고령층의 주택금융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호 실장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준비된 세 개의 발제를 모두 들었습니다.